이 시간부터 발전주의 국가 모델, 그리고 전체주의, 보수주의, 자유주의 연속해서 강의를 올려놓겠습니다. 자, 그럼 발전주의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발전주의 국가 모델은요, 국가가 산업화를 촉진시키는 형태를 말합니다. 서양의 산업화가 그런 부분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민간 부분에서 일어난 산업혁명들이 시민사회를 태동시켰고, 그것이 곧 그 자유화와 민주화 이런 것을 촉발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가 역할이 변화가 되는 거죠. 반면에 우리나라는 국가가 산업화를 주도하고 그 동력으로 시민사회가 발전하면서 자유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발전주의 국가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형태가요, 우리나라가 그 산업화 6, 70년 그리고 80년까지 그렇고, 일본의 메이지 이신 정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개석이 태동한테 패전을 하고 대만에 와서 본토 회복과 산업화 정책을 하기 위해서 발전주의 국가 모델을 채택하게 된 거죠. 그 일본, 그리고 대만,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주의 산업화 정책, 그러니까 국가 주도의 경제성장 정책을 펼 수 있었던 첫 번째 요인은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스트롱 스테이트, 강한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스트롱 스테이트의 의미는 시민사회 대비 국가가 강하다는 거죠. 뭐 국력이 강하다거나 군사력이 강하거나 경제력이 강한 의미가 아니라 시민사회 대비 국가가 더 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를 보면은 산업화 당시,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를 보면은 그 이전에 뭐 지주계급이 그렇게 다른 나라만큼 그렇게 힘을 발휘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뭐 양반계급이 어떤 힘을 쓸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자본주의가 고도화돼서 뭐 재벌이라든지 기업, 자본가가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민사회가 굉장히 미미했죠. 이런 상태에서 국가는 상당히 힘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보통 그 국가가 상당히 부패하기 쉽고, 또 독재에 흐르기 쉽고, 또 경제성장에 관심이 없죠. 대표적으로 이제 북한 같은 경우를 보시면, 북한은 오직 그 세습체제, 권력 유지에만 관심이 있지 경제성장에, 국민들의 경제발전에 이런 것에 관심이 없죠. 많은 아프리카의 그 독재 국가들도 그렇습니다. 경제성장이 일어난다는 것은 곧 자유화가 되고 또 민주화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권력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속 독재에 흐르고 권위주의 정권을 유지하게 되죠. 반면에 일본, 대한민국, 그리고 대만의 그 통치자들, 그리고 정치인들이 상당히 머리가 깨이고 앞을 내려다보고 애국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국가의 모든 총력을 이용해서 전 사회를 경제성장으로 가게끔 만드는, 그랬습니다. 거기에 어떤 방해 세력이 별로 없었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그 경제성장을 국가 주도에 하겠다는 누가 방해를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남미에서 어떤 지도자가 나와서 토지 개혁을 한다든지, 아니면 경제성장 정책 이걸 하려고 그러면 뭐 지주계급이 방해한다든지 뭐 그러겠죠. 아니면 유색 인종과 백인이 나뉘어 있으면 백인들이 계속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해서 그런 것이 쉽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상당히 원활하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시민사회가 미발달한 것이 주요 원인이고, 스트롱 스테이트, 그러니까 강한 국가 모델에서 그게 가능했다. 그런데 강한 국가 모델이라고 해서 모조리 이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 국가 지도자들이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상당히 엘리트들이어야 되고, 그리고 애국심이 바탕이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런 점은 메이지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서양, 특히 미국의 문호를 개방할 수밖에 없고 욕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서구에 비해서 우리가 뒤떨어진 게 무엇인가? 우리는 근대화에 뒤졌다. 그리고 경제발전, 경제성장, 총력을 다 기울인 게 되죠. 대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만도 이제 본토에서 공산당한테 지고 절치부심, 본토 회복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경제가 뒷받침이 돼야 되죠. 그랬을 때 대만 경제를 빠른 시간에 성장시켜야 되겠다. 그런 이제 그 의지를 가진 거죠. 그래서 국가가 총력을 기울여서 시민사회를 압박을 해서 경제성장을 하게 되는 그러한 형태를 발전주의 국가 모델이라고 하고, 디벨롭멘털 스테이트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양은 민간 부분에서 산업화가 일어나서 거기서 이제 부르주아지가 형성되고 그 부르주아지들이 절대 권력을 도전하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그 프랑스 대혁명이 그런 형태였다면 우리나라는 역으로 국가가 경제 성장을 일으키고 그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시민사회가 형성되는 그런 형태를 발전주의 국가 모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서양학자들도 이제 발전주의 국가 모델의 이론화 작업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요. 그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존슨이라는 사람의 발전주의 국가 모델의 특징을 이야기를 하면 시장 논리보다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계획과 통제하에서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요. 실물 경제의 대처는 민간 부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한다. 그리고 대정책은 주로 산업화 정책을 위주로 일어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가드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은 국가주도형 수출 중심의 산업화 전략을 이들 나라들은 택했고 상당히 우수한 경제 관료들, 테크노크라트에 의해서 중앙통제식 경제성장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일종의 약간 그 사회주의 모델과 비슷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사회주의 모델은 기본적으로 사회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또 어떤 그 개인 민간 섹터에 어떤 베니핏을 주지 않는 반면에 이제 발전주의 국가 모델은 자본주의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들 나라가 상당히 우수한 전략을 채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물려받은 대한민국은 이제 상당히 열악한 상태였습니다. 혜택이라면 이승만 정부 때 받은 자유민주 체제를 이제 물려받은 것, 그거는 상당히 행운이었습니다. 우리가 공산주의 국가라든지 아니면 뭐 중국의 속방이었든지 아니면 러시아의 위성 국가였다고 그러면 이런 그 발전주의 국가 모델의 산업화 정책을 펼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고시제도라는 것이 존재했고 우수한 관료들은 고시를 통해서 공급이 되고 그것이 어떤 조선 중엽부터 흔들리는 과거제에 의해서 어떤 부패된 그런 관리가 아니라 고시를 통해서 참신한 엘리트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확립이 돼 있었던 그런 것이 상당히 좋았던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산업화 전략은 선택과 집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가난한 나라에서 저수지에 물을 모으는 거죠. 그 물을 필요한데 요소에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자본주의 근대화에 이제 기초를 마련을 하는 거죠. 첫째 기획은 누가 하는 거냐면 아주 우수한 그 테크노크라트라는 하는 그 행정고시 출신 경제 관료들이 기획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본주의 기초가 되는 기업을 육성하게 되는 거죠. 삼성은 뭐 쌀상의 수준이고 현대는 자전거 포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 나라를 이제 국가 지원을 통해서 기업의 기초를 만드는 거죠. 수출 전선에서 싸울 수 있는 전사가 필요한 거죠. 그것을 국가가 육성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왜 그 국가가 이렇게 산업화 전략을 뒷받침하면서 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느냐,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시겠지만 그거는 이제 현대적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요. 서양에서는 이미 그 근대화와 기업, 세계적 기업이 생겨서 그들이 이제 그 세계 무대에서 활동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정말 가난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국가 지원에 기업을 육성하지 않으면 뭐 경쟁조차가 되지 않는 거죠. 기업을 육성하면 그 기업들은 또 그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우리나라의 그 경쟁력이 기본이 되는 그 산업화 정책의 어떤 산업을 육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소를 만든다든지 제철소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건설에 필요한 건설사를 만든다든지 이렇고 그것이 이제 수출과 이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뒷받침이 되는 것은 산업화에 적합한 이제 인력을 양산하는, 공급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산업화 정책의 발전주의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업화 정책, 발전주의 국가 모델의 뒷받침이 되는 교육 시스템을 확립하는 거죠. 이전에는 비평준화 시대였고 시험을 통해서 극소수만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가는 것을 대중화 교육을 통해서 대부분의 사람들 중학교를 가게 하고요. 그 이후에 실업계 고등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가 나와서 고급 인력은 대학을, 그러니까 고등교육이죠.
그리고 기능 인력은 실업계 교육을 통해서 산업화를 뒷받침한 겁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주요했고요. 조선시대 대다수 국민들 96, 7%의 국민들이 교육의 기회를 받지 못했고 일제시대에는 50%만 교육을 받아서 전 국민들이 교육에 대한 그런 욕구와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계층 상승을 해보겠다는 이런 욕구가 강했을 때 이런 것이 어우러지고 산업화 정책, 발전주의 교육 이런 것과 어우러져서 국민적 에너지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 중앙정부에서는 모니터링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 수정 보완하는 형태, 그리고 행재정 지원을 정부에서 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사우디에 나가서 건설 쪽으로 간다. 그럼 중앙부처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뭐 이제 그 재경부나 경제기획, 그 캐디 이런 데서 거기는 기후가 어떻고 문화는 어떻고 그리고 거기에는 은행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고 이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자료를 제공합니다. 그럼 기업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자금이 필요하면 은행을 통해서 자금을 빌려주고 이런 형태 아주 가난한 나라에서 그 당시 차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많이 유용하게 됐는데 그 좀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정말 가난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것을 빌릴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한국 사람들이 독일의 광부와 간호원으로 가게 된 거죠. 독일이 그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그랬을 때입니다. 이 사람들 월급을 담보로 해서 국가에서 돈을 빌리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가서 눈물을 막 광부와 간호사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가난한 나라에서 당신들의 도움으로 돈을 빌려간다. 반드시 우리는 산업화에 성공을 해서 이 돈을 갚겠다. 물론 그 약속은 다 지켜집니다. 대통령도 울고 영부인도 울고 거기 모인 광부와 간호사들도 울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그 산업화의 기초가 됩니다. 그 돈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와서 이렇게 모래밭에 조선소를 세우고 또 그리고 도로를 놓고 제철소를 세우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점차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보통 대부분의 나라에서 차관이나 원조가 들어가면 그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심지어는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원조가 들어가면은 그 마피아라든지 정치인들에 의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실제로 국민들 혜택을 받지 못하는 반면에 우리는 차관, 원조 이런 것을 그대로 산업화에 투여해서 빈국이었던 나라를 지금 경제대국 12의 발판을 만들어온 그런 산업화 정책, 이러한 것, 국가가 전 사회를 산업화로 촉진시키는 것을 발전주의 국가 모델이라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박정희 대통령 시대 국가의 역할은 경제 성장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못지않게 안보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분단 국가에서 끊임없이 공산주의로부터의 위협, 이것이 굉장히 큰 위험 요소였습니다. 세 번째는 교육입니다. 이전까지는 사회 지도층들은 중국을 흠모하면서 소중화를 자처하고 그 중국의 속방인 것을 무슨 광영으로 생각하던 나라, 그리고 일제 35년 동안에 또 어떤 외부로부터의 이 지배 이런 것에 상당히 패배감, 절망감, 그리고 부패 이런 것에서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리고 후손들한테는 다시는 이런 가난을 물려줄 수 없다. 이러는 그 정신, 그런 것이 나타나는 것이 새마을 교육이고 또 국민교육 헌장이고 그리고 나날이 발전하는 경제 성장을 통해서 그 국민들이 자신감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국가의 역할은 경제 성장, 그리고 안보,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일본을 말씀을 드리면 일본 메이지 정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국가를 총력을 기울여서 경제성장 정책, 그러니까 근대화를 추진을 하게 되는데요. 일본의 조건은 우리보다 상당히 좋은 편이었습니다. 일본은 이미 오래전서부터 서양에 대한 문물, 그거에 대한 눈을 떴고요. 막부 세력들도 세계의 변화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또 메이지 유신에서 사무라이, 그러니까 서쪽으로 소외됐던 사무라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정권을 잡고 메이지 정부를 만들어서 중앙집권 체제를 이제 확립하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도
국제 정세에 대해서 정말 탁월했고, 그리고 우리는 그 당시에 뭐 민씨 일가라든지 세도 정치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변화를 거부하고, 또 그리고 대원군과 민비 이런 사람들도 자신네들이 아니 이런 것만 생각했던 반면에, 이 사람들은 그 거의 충돌 없이 자연스럽게 메이지 정부한테 그렇게 권력을 이양했고, 그것을 총력을 기울여서 산업화 정책을 펴서 동양에서는 그 지배받거나 침략받던 곳에서 가장 먼저 이렇게 그 산업화 정책에 성공을 하고 부강한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발전주의 국가 모델을 채택한 게 된 거죠. 대만도 다시 말씀드리면 장개석이 가서 본토 회복을 국가의 목표로,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성장 제일 정책을 펴면서 그 산업화 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대만이 이들 두 나라하고 다른 거는요, 대한민국, 일본하고 다른 거는, 대만 같은 경우는 인종적인 것, 민족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배 계급은 한족이죠. 장개석을 중심으로. 그리고 피지배 계급은 대만족. 그러니까 주요 정치 영역이라든지 기관 산업 이런 것은 그 한족이, 그러니까 장제스 중심으로 하는, 장개석을 중심으로 하는 한족이 이렇게 관할하게 되고요. 대만족은 기업을 산업화 정책에서 기업 쪽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과 대한민국에 반해서 대만은 중소기업을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나치게 대만한테 많은 권력과 힘을 몰아주면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하고 대한민국은 대기업이 상당히 성장한 반면에, 그 대만은 요즘에서야 이제 대기업이 크게 된 거지만 산업화 초기 당시에는 중소기업 위주로 이렇게 산업화 정책을 폈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역사적인 그런 이유고, 또 그리고 그 인종이라고 해야 되나요? 민족 그런 문제, 그리고 본토 회복에 관련된 열망, 뭐 이런 것과 좀 세 나라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들 나라가 이렇게 단시간 내에 이렇게 좀 그 뒤떨어진 것에서 가장 앞서가는 형식으로, 여기서 제일 비약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 세계 5대 빈국에서 이제 현재는 10위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런 발판이 박정희 대통령 그 이후에 계승한 전두환 대통령 때 이러한 우리나라의 그 경제적 변형의 발판이 모두 마련된 겁니다. 이러한 모델을 발전주의 국가 모델이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발전주의 국가 모델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발전주의 국가가 어떻게 자유화와 민주화의 시기를 맞게 되면서 국가 역할이 변화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